상상해보세요. 내일 당장 글로벌 IT 기업 IBM에 신입 개발자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코딩을 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코딩은 이미 AI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코딩을 AI가 다 해버리는데도 IBM은 오히려 이 초급 개발자들의 채용을 무려 3배나 늘렸다는 겁니다. 오, 3배나요? 네, 3배요. 왜일까요? 이들에게 코딩 대신에 누군가와 논쟁하고 공감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 기묘한 역설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쵸. AI가 세상의 모든 정답을 단 1초 만에 뱉어내는 시대에 왜 대체 좋은 질문을 던지고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능력이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문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자료를 엄청 다양하게 모아봤습니다. 한국경제의 몰입 관련 실론부터 조선에듀의 질문 능력 칼럼, 그리고 게임과 몰입 이론을 다룬 루도고지 기사, 방금 말씀드린 IBM의 최신 인간 AI 협업 보고서, 또 지리환경교육학 회지의 실제 AI 수업 모델 논문, 마지막으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의 깊이 있는 뇌과학 통찰까지 싹 다 준비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AI에게 대체되지 않고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싶은 청취자님,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프닝에서 언급하신 그 IBM의 사례가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그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건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고정된 경로를 얼마나 빠르고 오차없이 주파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었잖아요. 맞죠.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100점짜리 시험지, 그 정답을 달달 외우는 암기력이 최고였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규칙 자체가 완전히 붕괴해버린 거죠. 무언가를 기억하고 출력하는 이런 수동적인 수용 능력은 이제 AI가 인류를 완벽히 압도했습니다. 이제 무대는 정해진 목적지가 아예 없는 미지의 개척지로 바뀌었어요. 미지의 개척지요? 네. 답이 없는 곳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먼저 질문을 던지는 그런 탐험가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가 아니라 오늘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네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 특히 그 조선에듀 칼럼이랑 장동선 박사님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공통적으로 아주 강조한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바로 질문의 해상도, 레졸루션이죠. 맞아요. 질문의 해상도. 우리가 AI한테 그냥 대충 야, 그림 하나 그려봐 이렇게 얕은 질문, 즉 로우 레졸루션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AI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가장 흔하고 기계적인 평균값의 대답만 내놓게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구체적인 맥락을 담은 하이 레졸루션, 그러니까 고해상도 질문을 던지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르누아르의 붓터치 스타일로 19세기 유럽의 낡은 오크나무 책장을 배경으로 책을 읽으며 미소 짓는 소녀를 그려줘. 이렇게요? 네, 그러면 정말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이 튀어나오죠. 질문의 디테일이 답의 해상도를 결정한다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어요. AI라는 도구를 쓰면 쓸수록 우리 결과물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구조 자체가 그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뇌과학적 통찰이었거든요. 이거 진짜인가요? 네, 진짜입니다. 그게 바로 신경 가소성, 브레인 플래스티시티의 무서우면서도 놀라운 점이죠. 장동선 박사님의 자료가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보면요. 우리 뇌는 가만히 멈춰있는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도구에 맞춰서 스스로 회로를 재배선하거든요. 아, 뇌가 스스로 회로를 바꾼다고요? 맞아요. 과거에 우리가 정보를 달달 외울 때는 그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특정 신경망이 엄청 굵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억과 검색의 역할을 AI라는 외부 도구에 아웃소싱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안 외우고 그냥 검색하니까요. 그럼 뇌는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는 데 쓰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회수해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바로 인간의 뇌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피를 보내는 거예요. 와, 전두엽으로요? 네, 파편화된 정보들을 연결하고 거시적인 맥락을 구성하고 또 왜 그럴까 하고 비판적으로 의심하는 실행 기능에 뇌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조금 딴지를 걸어보고 싶은데요.
AI를 쓰는 게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르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지니가 나타났을 때 나 부자로 만들어줘 라고 대충 말하면 그 지니가 제 몸을 황금동상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정교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까진 논리가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지니한테 매번 그렇게 머리 쥐어짜면서 똑똑하게 질문하는 거 솔직히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우리가 AI를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뇌가 조금 편해지려고 귀찮은 일을 넘기려고 쓰는 건데 뇌과학적으로 오히려 전두엽을 더 빡세게 굴려야 한다면 이거 완전히 모순 아닌가요? 하하하하.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편해지려고 도구를 만들었는데 왜 더 복잡한 사고를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 딜레마에 대한 답은 사실 우리 교실에 아직 남아있는 낡은 관습, 이른바 침묵의 문화를 깨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답을 그냥 조용히 받아 적는 게 에너지를 아끼는 가장 효율적인 생존 방식이었죠. 맞아요. 질문하면 눈치 보이고. 하지만 AI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AI는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존재하는 방대한 데이터의 확률적 패턴을 분석해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이어붙이는 예측 기계일 뿐이거든요. 아, 그냥 그럴듯한 말잔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두엽을 끄고 아유 편하다 하면서 AI가 주는 답변을 그대로 수용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AI가 만들어낸 편견이나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에 그대로 오염되고 마는 겁니다. 아하,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 기계의 오류에 잡아먹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AI가 내놓은 답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논리를 검증하는 왜라는 질문, 즉 비판적 사고의 엔진을 켜지 않으면요. 우리는 도구의 주인이 아니라 그 도구의 출력물을 그냥 나르기만 하는 컨베이어 벨트 부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똑똑해 보이기 위해서 질문하라는 게 아니라 기계가 만들어내는 확률적 평균값을 내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이자 주도권 싸움이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통쾌한 반전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흔히 질문의 해상도를 높이려면 막 최신 IT 기술에 엄청 빠삭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보통 컴맹이라고도 많이들 표현하시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자료 중에 삶의 경험을 프롬프트로 다룬 파트를 보면요. 오히려 수십 년 묵은 삶의 지혜가 AI 시대에는 컴퓨터 공학하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흥미로웠어요. 네. 그 이유도 AI의 작동 방식을 알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는 무한한 데이터 속에서 확률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프롬프트가 모호하면 AI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가장 뻔한 답만 냅니다. 이때 AI의 활동 범위를 좁히고 날카로운 통찰을 이끌어내는 아주 완벽한 제약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인간의 경험이 제약 조건이 된다. 네, 자료에 나온 아주 상징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첨단 기술에는 익숙하지만 삶의 맥락이 부족한 청년은 챗GPT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 요약해. 저도 그렇게 자주 물어보는데요. 하하, 그러면 의학백과사전에 나오는 뻔하고 딱딱한 내용만 출력되겠죠. 반면에 스마트폰 타자 치는 건 좀 서툴러도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시니어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네. 40년 동안 논밭에서 쪼그려 앉아 농사만 지은 늙은이가 당장 내일부터 밭일 할 때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농기구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줘. 와, 40년 농사지은 늙은 농부의 무릎 연골, 농기구 비유. 이 구체적인 땀의 맥락에 딱 들어가는 순간 AI가 전혀 다른 차원의 살아있는 대답을 뱉어내겠네요. 맞습니다.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고요. 결국 그 도구를 춤추게 하는 건 나의 진짜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동선 박사님이 거듭 강조하는 게 자아에 대한 이해, 셀프 언더스탠딩인가 보군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겪은 실패는 무엇인가?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인간의 경험치만이 딥러닝 알고리즘에 없는 유일한 데이터거든요. 자신만의 확고한 맥락이 없는 사람은 그냥 AI가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끝납니다. 아, 뼈 맞은 기분인데요. 반면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넓은 스펙트럼의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AI라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책을 빼낼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자아 탐구도 좋고 내 경험이 강력한 프롬프트라는 것도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 아주 현실적인 직장인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네, 현실로 돌아와 보죠. 우리가 마주한 아주 심각한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산성의 역설인데요. 그 한국경제실론이랑 IBM 보고서를 보면 맥킨지 연구 결과가 인용되어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하는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이 자동화될 수 있다고요. 네, 절반 이상이요. 엄청난 수치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전 같으면 며칠 밤 새워서 찾아야 할 시장 조사 데이터를 생산형 AI 쓰면 1시간이면 그럴싸한 보고서로 뽑아냅니다. 기술이 우리의 물리적 시간에 이렇게나 엄청나게 아껴졌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매일 야근하고 시간에 쫓기고 예전보다 더 피곤한 걸까요? 청취자님 오늘 아침 출근해서 지금까지 슬랙이나 메신저 알림 과연 몇 번이나 울렸습니까? 그게 바로 현대 직장인들의 가장 뼈아픈 현실이죠. 기술이 처리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잉여 시간을 우리가 책을 읽거나 깊은 생각에 잠기는 데 쓰나요? 절대 아니죠. 아닙니다. 더 잘게 쪼개진 메신저 알림, 끝없는 화상회의, 이메일 폭탄 이런 걸로 그 빈자리를 아주 빽빽하게 채워버렸어요. 맞아요. 숨 돌릴 틈이 없어요. 미국 UC 어바인의 글로리아 마크 교수 연구가 이 끔찍한 현실의 메커니즘을 증명하는데요. 현대 직장인이 하나의 화면 앞에서 온전히 주의력을 유지하는 시간, 과연 몇 분일까요? 한 10분? 15분? 단 47초에 불과합니다. 네. 47분이 아니라 40초요? 세상에. 네, 40초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뇌가 컴퓨터처럼 창을 닫는다고 바로 싹 초기화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집중해서 기획안을 쓰다가 카톡 알림이 울려서 잠깐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뇌에는 주의력 찌꺼기, 어텐션 레지듀라는 게 남습니다. 주의력 찌꺼기요? 네, 카톡 내용의 잔상이 뇌 한 구석에서 계속 혼자 프로세스를 돌리고 있는 거죠. 끊어진 주의력이 원래의 깊은 집중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무려 25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와, 카톡 잠깐 봤는데 25분이 날아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루 종일 얕은 피상적인 업무 사이를 막 널뛰게 하다가 정작 에너지는 다 고갈된 채 퇴근하는 겁니다. 글로벌 직장인의 일에 대한 몰입도가 고작 21%에 불과하다는 갤럽 조사가 이걸 완벽히 뒷받침하죠. 와, 주의력 찌꺼기라니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국가에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뻥 뚫린 16차선 고속도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AI죠.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 위에다가 100m 간격으로 톨게이트를 1000개쯤 세워놓은 꼴이네요. 차가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으면 뭐합니까? 끊임없이 멈춰서서 카톡 확인하고 회의 통행권 뽑고 매일 답장하느라 가다서다를 반복하면 결국 국도로 갈 때보다 도착도 늦고 피로도만 잔뜩 쌓이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생산성의 역설이죠. 이 산만함의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다시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IBM의 파격적인 실험 이야기가 딱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IBM의 최고 인사 책임자인 니클 라모로가 하위 직급, 즉 주니어 일자리를 오히려 3배나 늘린 이유가 바로 이 산만함의 함정을 부수고 진짜 인간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산만함을 부수기 위해서 채용을 늘렸다. 네, AI는 이제 에이전틱 AI, 즉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고 반복 업무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회사의 AI 상담원이 고객 전화의 80%를 사람 없이 해결하는 시대니까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IBM은 깨달은 겁니다. 정보의 속도를 높이는 건 이제 기계가 다 한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생산성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다라고요. 속도가 아니라 깊이다. 네. 그래서 이들은 주니어 개발자들에게 코딩을 직접 짜게 하는 대신에 동료들과 끈질기게 협업하고 고객의 숨겨진 니즈에 공감하고 기술이 초래할 윤리적 문제에 대해 도덕적 추론을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훈련시키는군요. 맞습니다. 기계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는 인간 사이의 그 껄끄러운 마찰과 맥락을 다루는 인간 중심 역량을 조기부터 길러서 미래의 리더로 육성하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기계가 할 수 있는 얕은 일은 기계에 맡기고 인간은 온전히 깊이 있는 사고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 깊이를 만드는 핵심 심리적 엔진이 바로 자료에 등장하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의 교수의 몰입, 플로우 이론이군요. 네, 바로 그 플로우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흔히 말하는 존에 들어갔다. 그 상태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직 행위와 나만 남는 그 감각.
그 몰입 상태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던데요. 내 기술 수준에 비해 과제가 너무 벅차면 불안해지고 반대로 내 능력은 뛰어난데 과제가 너무 쉬우면 지루해지니까 이 도전과 기술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몰입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아까 우리가 챗 GPT 써서 일을 반나절에서 1시간으로 줄인다고 했잖아요. 네네. 내가 발휘해야 할 능력을 AI에 전적으로 의존해버리면 내 도전 과제는 엄청나게 쉬워지는 거 아닌가요? 결국 내 일이 너무 쉬워져서 지루함의 영역으로 곤두박질 치고 영영 몰입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AI가 주는 그 달콤한 편리함이 사실은 내 몰입을 박살내는 가장 큰 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아,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또 발생하죠. 도구가 인간의 몰입을 방해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극대화할 것인가. 우양과 지하오의 인공지능 학습 적용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 고민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AI 활용을 3가지 패러다임으로 나누거든요. 3가지요? 어떤 건가요? 첫째, AI가 방향을 정하고 인간이 그냥 따라가는 인공지능 주도 학습입니다. 방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편리함에 취해 지루해지고 결국 수동적 수용자로 전락하는 딱 그 단계죠. 아, 제일 위험한 단계네요. 둘째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지원 학습이고요. 마지막이자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셋째 단계가 바로 인공지능 기반 주도 학습, AI Empowered Learning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주도 학습이요? 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운전대를 꽉 쥡니다. AI를 그저 내 일을 대신해주는 정답 자판기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높은 차원의 도전으로 밀어올리는 지적 스파링 파트너로 쓰는 겁니다. 스파링 파트너요? 아까 기사에서 게임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이유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꼽았잖아요. 체스에서 말을 한 칸 움직였을 때 내가 유리해졌는지 즉시 아는 것처럼요. 주도적인 사람에게 AI는 바로 그 완벽한 피드백 장치가 됩니다. 내 아이디어를 던졌을 때 즉각적으로 논리의 허점을 짚어주고 더 높은 난이도의 과제를 제시하게 만들어서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그 골디락스 존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아, 단순히 AI 쓰면 바보 된다 이게 아니라 AI를 부조종석에 앉히고 네가 조종들을 꽉 잡아라. 그래야 지루해지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이 개념이 머리로만 맴도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리환경교육학회지 논문에 실린 실제 교실의 기후환경 수업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전 사실 이 논문 읽고 정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거든요. 어떤 내용이 그렇게 인상 깊으셨나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구글의 제미나나 MRI 오브 디 어스 같은 최첨단 AI 도구를 그냥 쥐어줍니다. 예전 같으면 칠판에 적힌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이거 그냥 외우기만 했겠죠? 그렇죠. 밑줄 쫙 그어가면서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AI가 50년간의 방대한 지구 기후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는 걸 보면서 스스로 공간적 패턴을 분석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케글의 데이터를 엔트리 인공지능에 학습시켜서 2250년의 북극 빙하 면적이 어떻게 될지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리더라고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사실 그 수업의 진짜 묘미는 엄청난 데이터를 다루었다는 결과에 있진 않습니다. 결과가 아니라요. 네, 그 과정에 작동한 메커니즘이 핵심이죠. 이 수업에서 교사는 AI를 지식의 권위자가 아니라 비판의 대상, 나아가 토론의 반대자, 오포넌트로 설정했습니다. 반대자요? AI랑 싸우게 만든 건가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기후위기를 막겠다고 아파트 세대별로 하루 2시간씩 전기 끄기를 강제하는 정책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AI가 반대 진영의 논객이 되어서 이렇게 지적하죠. 지하 주차장 조명이나 호흡기 환자의 의료기기 등 필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주거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와, AI가 태클을 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 날카로운 지적을 수용하고 다시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강제소등이 아니라 절약한 전기만큼 관리비를 깎아주는 자발적 보상제도로 수정하자 이렇게 정책을 스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와, 바로 이겁니다. 이 비유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다 모르는 도시에 여행 갔을 때 그냥 구글 맵이 가라는 대로 파란 선만 수동적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폰 배터리가 딱 나갔을 때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국제미아가 되잖아요. 주변 지형 지물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렇죠. 맵에만 의존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금 AI랑 멱살 잡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골목골목을 자기가 직접 다 쑤시고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전이 돼서 컴퓨터가 꺼져도 이 아이들의 머릿속과 몸에는 그 논리와 지식이 물리적인 근육처럼 단단하게 박혀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구글맵 관광객 비유가요. 장동선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에서 강조한 가짜 전문가와 진짜 전문가의 차이를 아주 완벽하게 찌릅니다. 오, 진짜요? 네, 가짜 전문가는 인터넷 창을 닫는 순간 지식도 같이 증발해버립니다. 자신이 아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아는 것을 그냥 빌려왔을 뿐이니까요.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반면에 치열한 상호작용을 거친 진짜 전문가는 인터넷 접속에 툭 끊겨도 맨손으로 수식을 풀고 자신만의 언어와 비유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정보를 넘어선 내 몸에 체화된 살아있는 지식, 리빙 널리지입니다. 살아있는 지식. 네, 이런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은 정답을 독점한 독재자가 아니라요. 학생이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팩트를 검증해주는 큐레이터이자 계속해서 비판적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하는 커넥터로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큐레이터이자 커넥터라 정말 멋진 변화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방대한 지식들을 하나로 꿰어볼 시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만의 아주 강력한 선순환 플라이휠을 만드는 과정이었네요. 네, 하나로 정리해볼 수 있죠. 다양한 실패와 경험으로 나를 아는 자아이해에서 출발해서 그 맥락을 담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AI의 피드백을 통해 도전과 기술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 몰입하며 그 결과물들을 내 몸에 꽉 새겨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기술에 먹히지 않고 오히려 기술의 등에 올라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정보의 바다를 횡단하는 배의 거대한 엔진은 AI가 대신할지도 모릅니다. 무시무시한 속도로 우리를 밀어주겠죠. 하지만 배의 조타실에 앉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며 우리 삶의 의미를 찾는 이 비효율적이고 가장 인간다운 가치야말로 미지의 바다를 개척할 우리의 유일한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그 나침반은 절대 AI가 대신할 수 없죠. 오늘 심층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약간 머리가 띵해질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AI가 완벽한 논리적 추론, 오차 없는 분석, 그리고 모든 결과물 생산을 100% 전담하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상상해 볼 만한 상황이네요. 역설적이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비합리성,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면서 겪는 실패의 감정,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엉뚱한 호기심이나 예술적 충동이야말로 논리 회로로 이루어진 AI가 절대 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비싼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그 불완전한 실패와 감정이 프리미엄이 되는 시대, 우리는 내일 당장 어떤 새로운 헛발질과 실패를 경험해 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불완전함과 비효율이 그 시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니, 이 마지막 질문이야말로 청취자들의 전두엽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는 최고의 하이 레졸루션 프롬프트군요. 하하, 감사합니다. 100점짜리 무결점의 시험지는 이제 AI에게 기분 좋게 양보합시다. 우리는 그저 땀 냄새 나는 우리만의 거친 항해 일지를 써내려가면 됩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깨워줄 새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당신만의 엉뚱하고 멋진 질문을 던지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